안녕하세요. 이야기 심리철학 개굴개굴 개꿀리뷰의 개굴입니다. 오늘은 돌려라 시간 나침반 고대 그리스 편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첫 번째 이야기.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고대 사람들도 아름다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만이 유일하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고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의 근원은 인간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존재고 덕성을 가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덕성은 더 현명하게, 더 꿋꿋하게, 더 강하게, 더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도 인간만 가질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가 아름다움과 덕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처럼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고대 그리스인의 특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골치 아픈 질문들이 서양 철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양인들이 세상을 보는 눈은 2600년 전 에게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입니다. 두 작품은 서사시로 신과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여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이야기가 주인데요. 두 작품 모두 호메로스가 썼다고 합니다. 일리아스는 고대 전쟁인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그 전쟁의 시작은 미인대회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는 세 여신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뽑는 심사를 맡게 되었고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자신을 뽑아주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파리스에게 사랑에 빠지도록 해주기로 했고 그래서 파리스는 아프로디테를 뽑았고 헬레네를 납치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바로 헬레네였거든요. 그런데 헬레네는 스파르타 왕 메넬라우스의 아내였습니다. 헐, 유부녀 납치? 메넬라우스는 화가 났고 메넬라우스의 형 미케네의 군주 아감멤논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아가멤논은 파리스와 트로이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 전쟁에 아킬레우스, 헥토르 같은 영웅도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트로이 전쟁에서 유명해진 영웅이 한 명 더 있는데요. 그가 바로 트로이를 패배로 이끈 오디세우스입니다. 그리스군은 전쟁을 포기하는 척하고 트로이 성문 앞에 커다란 목마를 세워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트로이 병사들은 목마를 성 안으로 끌고 갔고 밤이 되자 목마에 숨어있던 그리스 병사들은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오디세우스 덕분에 10년이나 끌었던 전쟁은 끝이 났고 그리스는 승리했습니다.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럼 오디세이아를 살펴볼까요?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는 오디세우스 이야기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10년이나 걸렸고 거대한 바다 괴물, 바다의 요정, 외눈박이 거인, 사악한 마녀 때문에 모험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써서 서양 문학의 기초를 마련한 호메로스는 앞이 보이지 않는 시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메로스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테네. 고대 그리스는 오늘날처럼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여러 도시 국가가 있었고 모두 독립된 나라였습니다. 당시의 이집트나 페르시아에는 권력의 중심인 수도가 있었지만 그리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폴리스로 불리는 각 도시마다 정부가 있었고 이 폴리스를 통틀어 고대 그리스라고 합니다. 당시 에게해와 지중해 주변에 수천 개의 도시가 있었다고 추정되며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 국가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가장 강력한 도시 국가 중 하나였고 그리스의 상징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크로폴리스에서는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테네 신을 모시던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아테네는 아테네의 수호신이고 지혜와 정의로운 전쟁의 여신입니다. 파르테논 신전 건축은 페리클레스라는 정치인이 시작했는데요. 페리클레스는 파르테논 신전을 통해 아테네를 철학과 예술, 과학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테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입니다. 서양 철학은 바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가 국민이 통치하는 제도라는 것은 다 아시죠? 아테네는 그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아테네는 나라의 중요한 일을 모두 함께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민 모두가 책임지는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덕성을 발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나라를 다스릴 만한 능력도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민들은 투표를 통해 민주주의에 참여합니다. 투표로 대표를 뽑아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죠.
스파르타.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던 국가입니다. 스파르타의 군대는 강했으며 이곳 남자들은 군사훈련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용맹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스파르타 남자들은 모두 몸이 튼튼하고 병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병이나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산에다 버렸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집단 생활을 하며 군사훈련을 받았고 남자들의 군복무는 20살에 시작해 60살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1세는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침입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은 13년째 이어지고 있었고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는 군사 300명으로 10배가 넘는 적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병사의 수는 훨씬 적었지만 스파르타 병사들은 한동안 페르시아를 잘 막아냈습니다. 덕분에 다른 도시 국가들은 반격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 병사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그리스 연합군은 반격에 성공해 페르시아를 물리쳤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 나침반을 돌려볼까요? 페르시아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침입할 무렵 지중해의 다른 지역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있었습니다. 당시보다 1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경 바빌로니아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파괴한 성전입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유대인들을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이 노예들은 이후에 페르시아 덕분에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고대 그리스 이야기. 고대 그리스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장군도 살았는데 그가 바로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개굴 고대 그리스 두 번째 이야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건 고대 그리스인들의 특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아름다움을 사랑했고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기술을 갈고 닦았고 오늘날까지도 감탄을 자아내는 건물과 예술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예술은 고전주의라고 불리는데 고전주의는 이후에 서양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고대 로마가 영향을 받았고 이후에는 르네상스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미술은 후대의 많은 예술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의 인체 조각은 모델 한 사람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인체의 이상적인 모습을 표현한 작품들입니다. 고대 올림픽. 고대 올림픽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대표들이 모여서 벌인 운동대회였습니다. 올림픽과 올림픽 전후엔 전쟁도 벌이지 않을 만큼 중요한 행사였고 큰 축제였습니다. 올림픽의 우승은 여자들에게 인기를 얻는 최고의 방법이었고 우승한 사람은 우수한 체력과 덕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오늘날처럼 큰 돈을 받고 트로피를 받으며 스카우트 제의가 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받은 건 올리브 잎으로 만든 관뿐이었습니다. 당시에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명예였고 그 올리브 잎은 메이드 인 헤븐, 즉 신들이 준 것으로, 즉 신에게 인정받는 최고의 영예를 받는 것입니다. 올림포스 산의 신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전쟁, 사랑, 결혼, 지혜, 이 모든 것이 신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이 있었고 그 신들의 왕은 제우스였습니다. 신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12신은 올림포스 산 꼭대기에 지어진 궁전에 살았습니다. 올림포스는 산이 높고 험해서 인간이 오를 수 없었습니다. 올림포스 산 꼭대기의 궁전은 정말로 화려했다고 합니다. 궁전에서 제일 중요한 곳은 12신이 모여서 인간의 일을 결정하는 거실이었고 거기서 신들은 인간에게 상과 벌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들은 인간하고 비슷해서 질투도 하고 원한도 품고 다치기도 하고 고통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서로 사랑에 빠져서 아이를 낳기도 했습니다. 태어난 신은 신, 반신 또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 신들은 사람하고 다른 특징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은 죽지 않았고 엄청난 힘을 휘둘렀습니다. 신은 지상세계에 사는 인간의 운명을 마음대로 조종하기도 했습니다. 철학. 어려운 생각을 하고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이 고대 그리스인의 특기라고 말씀드렸죠. 수학이나 자연, 세상에 대해 고대 그리스인들은 질문을 했습니다. 덕분에 철학이 태어났습니다.
철학은 세상을 관찰하고 세상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논리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이렇게 질문하고 해답을 찾으려는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엠페도클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네 가지로 보고 그것은 흙, 물, 불, 그리고 공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생각과 사상들이 공존했고 끝없는 논쟁을 통해 발전했으며 오늘날 현대 과학으로 입증된 것들도 있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모든 물질은 작은 입자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 너무 작아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입자, 그것을 원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여러 문제들을 토론했고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르면 토론이 다툼으로 번지기도 했지만 이들의 생각은 세상을 보는 우리들의 눈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철학자들은 논리와 증명을 통해 질문의 해답을 찾으려고 했고 이러한 태도는 과학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결국 고대 그리스 철학이 과학을 낳았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기원전 4세기 그리스에는 어린 시절부터 세상 누구보다 큰 야망을 품은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아버지 필리포스 2세를 이어 마케도니아의 왕이 된 건 20살 때 일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18살 때부터 직접 전투에 참가했고 왕이 된 다음에는 군대를 더 키웠고 당시에는 아무도 쓰지 않는 전술을 쓰며 적군을 무찔렀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정복한 땅은 엄청나게 넓었는데요. 알렉산드로스가 정복한 땅은 동양과 서양으로 이었고 고대 그리스 문명을 사방으로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로스가 이룩한 대제국 때문에 그리스 도시국가의 개성은 사라졌고 하지만 알렉산드로스가 후계자도 없이 젊은 나이에 죽자 고대 그리스는 갈갈이 찢어졌고 고전주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 나침반을 돌려서 그 시대의 일을 몇 가지 더 알아볼까요?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대제국을 건설할 때 중아아메리카의 마야인들은 밀림 한가운데 놀라운 도시와 신전을 지었습니다. 마야 문명은 천문 관찰, 달력 제작, 문자 등의 분야가 특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기원전 4세기 로마인들은 다시 도시를 짓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북쪽의 갈리아족한테 로마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브레노스가 이끄는 갈리아족은 로마를 손에 넣자마자 약탈을 벌였고 로마는 기원전 387년 폐허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은 주저하지 않았고 갈리아족이 물러가자 로마인들은 다시 도시를 건설하고 정치 제도를 바꾸어 나갔습니다. 로마는 이때의 굴욕을 잊지 않았고 350년 카이사르는 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로마 제국 첫 번째 이야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진짜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이어져 있다는 뜻일까요? 또 로마야? 왜 계속 이리로 오는 거냐고? 사실 그런 뜻이 없지는 않습니다. 로마는 아주 많은 길을 만들었습니다. 로마가 건설한 도로는 거미줄처럼 촘촘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에 나오는 길은 사람이나 마차가 다니는 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명의 길을 뜻하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의 영향력은 실로 어마무시합니다. 서양인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로마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로마 제국은 인류 역사 속에서 대단한 나라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 로마라는 나라는 기원전 750년경 테베레 강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이탈리아 반도 해안으로 건너와 여러 도시를 세웠습니다. 갓난아기처럼 약하고 보잘것없던 로마는 그리스 도시 국가를 따라하며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스계의 도시 영향을 받은 로마는 자신들의 조상이 트로이계의 영웅이라고 주장합니다.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킬레스와 헥토르 중에서 로마는 헥토르를 조상으로 믿었고 이는 다시 말해서 트로이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트로이에는 비너스의 아들인 아이네이아스라는 영웅이 있었는데요. 아이네이아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지자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고 오늘날 이탈리아 반도에 정착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네이아스의 후손엔 로물루스와 레무스 쌍둥이가 태어났고 그런데 욕심쟁이 삼촌 아물리우스 왕은 쌍둥이를 테베레 강에 버렸고 전설에 따르면 버려진 쌍둥이는 암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고 합니다. 청년이 된 쌍둥이는 도시를 세우고 싶어 했고 그래서 서로 싸우다 레무스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로물루스는 도시를 세우고 왕이 되고 도시 이름은 자기 이름을 따 로마라고 지었습니다. 로마의 건국 신화에 따르면 로물루스의 아버지는 전쟁의 신 마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물루스의 고조할아버지는 아이네이아스인데요. 아이네이아스는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비너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신화가 전해주는 것은 바로 로물루스와 로마로 나은 건 전쟁과 사랑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공화정 시대. 건축 초기에 로마를 다스린 건 왕이었습니다. 왕이 죽으면 회의를 열어 새로운 왕을 뽑았는데요. 이 말은 진짜 권력을 가진 건 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족들을 파트리키라고 하는데요. 파트리키는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명문가 사람들이었습니다. 파트리키 중에서 현명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따로 모임을 만들어서 왕의 권력을 견제했습니다. 이 모임의 이름이 그 유명한 원로원입니다. 기원전 510년까지 원로원과 왕은 이런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나쁜 왕이 백성을 괴롭히자 백성들은 왕을 탄핵했고 다시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세계 최초의 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끔 문제도 생겼지만 공화정은 잘 굴러갔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파트리키는 고대 로마의 평민인 플레부스와 종종 갈등을 빚었습니다. 플레부스의 대다수는 부자가 아니었지만 그 숫자는 많았습니다. 플레부스는 더 많은 식량과 더 좋은 생활 환경, 그리고 땅을 요구했습니다. 원로는 로마의 발전을 위해 더 넓은 땅과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넓은 땅을 가지려면 더 강한 군대가 필요했고 그래서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차지하고 그리스를 정복하고 갈리아 북아프리카의 도시국가 카르타고 그리고 지중해 연안을 무력으로 정복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덕분에 영토가 커지고 재산은 늘었지만 나라를 다스리기는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젊은 장군이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결국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었고 로마의 정치 제도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덕분에 로마는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 로마의 지배자가 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결국 황제가 되기로 결심하게 이르고 당연히 원로원은 그 결심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공화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음모를 꾸몄고 카이사르는 원로들 앞에서 칼에 찔리고 맙니다. 덕분에 로마는 혼란에 빠지고 말았고 카이사르의 양자 옥타비아누스는 이 혼란을 정리하고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아우구스트 황제. 그는 나라의 혼란을 바로잡고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덕분에 로마는 번영하는 제국이 될 수 있었고 영토는 더 넓어졌지만 욕심에는 끝이 없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를 기르고 그 전략은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가 쓴 것과 비슷했습니다. 병사들은 다닥다닥 오밀조밀 붙어서 방패로 앞과 옆 그리고 위를 막고 창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전략을 뚫기란 당시만 해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뒤에는 엄청난 화력과 사거리를 보유한 공성무기가 버티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로마는 서쪽으로는 대서양 연안까지, 동으로는 중동의 유프라테스 강까지, 남북으로는 잉글랜드 섬에서 사하라 사막까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로마의 공격은 계속됐고 수백 년간 로마 영토는 계속 넓어졌습니다. 영토가 가장 많이 확장된 건 서기 1세기의 클라우디우스 황제, 2세기의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시간 나침반을 돌려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몇 가지 일들을 더 알아볼까요? 로마 제국이 사방으로 영토를 넓히던 시절 영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서기 43년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잉글랜드에 군대를 보내 그곳의 켈트족을 정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켈트족은 용감하게 맞서 싸웠지만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강했던 로마 군대를 물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식민지가 생기자 로마 병사들은 성곽에 둘러싸인 도시와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지어진 도시 중 하나가 론디니움, 오늘날의 런던입니다. 하지만 잉글랜드 점령은 쉽지 않았습니다. 16년 후 로마에 속고 이케니의 왕 부디카는 반란을 일으켰고 그래서 붉은 머리의 부디카는 런던을 붉게 태우고 로마인들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로마는 식민지를 되찾기 위해 다시 군단을 보냈는데요. 로마의 병사는 켈트족의 5분의 1밖에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정예군이었고 결국 반란군은 진압되었으며 부티카는 스스로 목숨을 그만 끊고 말았습니다. 로마 제국 두 번째 이야기. 영토가 넓어지며 로마는 점점 더 부유해졌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귀족 파트리키와 시민 플레부스의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백성들의 흥미를 끌 게 없나 궁리했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로마식 서커스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여럿이 모여 전차 경주나 가상 전투 그리고 검투 시합 보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황소, 사자, 코뿔소 등을 데려와 싸움을 붙이기도 하고 검투사와 싸우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남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전쟁 포로거나 범죄를 저질러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싸움을 하던 검투사가 바닥에 쓰러지면 황제나 관객들은 손을 들어 표시를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살려줄 것인지 없앨 것인지를 말이죠.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돈과 명예가 따라왔고 정말 뛰어난 검투사는 노예 신문에서 벗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족.
로마를 지탱한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부유한 파트리키 가문들은 대부분 건국 초기부터 이어진 집안이었고 우리나라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로마 역시 전통적인 가부장제였습니다. 로마에서 가장의 말은 바로 법 그 자체였습니다. 가족들의 생활 방식이나 노예 사고 팔기, 심지어 가족의 목숨도 가장이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침을 먹고 옷을 차려입은 다음 귀족들은 매일같이 광장을 가서 다른 귀족들과 만나 새 소식을 듣고 토론을 하고 사업과 관계된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잔 다음 공중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로 몸을 녹이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로마인에게 공중 목욕탕은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공중 목욕탕에는 뜨거운 물을 데우는 보일러실도 있었고 도시의 상하수도관을 만들었으며 수로를 대대적으로 정비했습니다. 로마 법. 로마인들에게 법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법을 어기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빼앗기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자주 바뀌거나 특정 세력이 마음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법전을 만들어 법을 기록하고 바뀌기 전 법과 바뀐 법을 모두 저장했습니다. 이렇게 법규를 적어두는 것은 로마의 전통이 되었고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러한 법 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로마법은 로마가 남긴 유산 중 최고의 하나입니다. 로마 제국의 법에는 물건 사고 팔기에 대한 법, 여행, 항해에 관한 법, 그리고 결혼에 관한 법 등 다양한 법들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로마는 하나의 언어로 통일돼야 제국이 유지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 공용어로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라틴어는 이탈리아 반도에서 태어났고 로마 제국의 성장과 함께 제국 전체로 뻗어나갔습니다. 물론 식민지에는 그들 고유의 언어가 있었겠지만 로마는 그들의 언어를 야만족의 언어라고 말했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려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많은 민족의 말을 밀어내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차지했던 나라는 그야말로 광활했고 그 흔적은 유럽인들의 말이 비슷한 이유가 바로 라틴어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종말. 로마 제국의 영토는 그야말로 세계로 뻗어나갔고 그래서 수많은 민족이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가 된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리가 만무하겠죠. 3세기 말 로마 황제는 제국을 둘로 나누어 통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통치는 더 어려워져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황제들은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초기,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던 시절 제국의 모퉁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예수는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가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그 방법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조금씩 늘어났고 로마인들은 예수를 정치적인 적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결국 체포되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을 받고 처형을 당했지만 몇백 년 후 기독교는 로마의 최대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둘로 나뉜 제국은 더 혼란스러워졌고 로마 제국의 서쪽은 서기 476년에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결국 멸망하게 이릅니다.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은 1453년에 오스만 튀르크에게 멸망당합니다. 팍스 로마. 로마 제국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은 오늘날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라틴어는 여러 나라 말의 바탕이 되었고 로마 법은 거의 모든 나라법의 바탕이 되었으며 로마 정치 제도도 현재 정치 제도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모두의 기억에 위대한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로마로 통하는 길은 여전히 아주 많습니다. 자, 시간 나침반을 돌려서 그 시대에 일어난 몇 가지 일들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비잔티움에서는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의 침략을 받을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비잔티움에서는 새로운 로마가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쪽의 서로마 제국은 로마가 수도였고 동쪽의 비잔티움 제국은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스탄불이 동로마의 수도였습니다. 즉 콘스탄티노플이 새로운 로마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원로원을 이 도시로 옮겼고 거대한 공화당과 전차 경주장 같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한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되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리스도교를 로마의 종교로 받아들였고 그리스도교는 서양 사회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개굴 동로마, 비잔티움 역사. 비잔티움 제국 첫 번째 이야기. 로마 제국 편에서 나왔던 이야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데 로마처럼 수많은 길이 통하는 도시가 하나 더 있었고 그 이름은 바로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4세기쯤이 되자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쟁으로 남의 땅을 빼앗고 약탈을 해도 부와 권력이 바라는 만큼 늘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방법은 또 있었고 그것은 동양과 무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쪽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저쪽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물건을 많은 돈을 내서라도 사고 싶어 했는데, 콘스탄티노플은 이 두 세상의 중간에 있었고 두 세상의 물건은 바로 이 도시를 통해서 거래되었습니다. 즉 콘스탄티노플은 무역 중심지였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동양에서 서양까지 거리는 매우 멀었고 여정은 아주 위험했습니다. 그렇다고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는 길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몇 안 되는 그 길들은 모두 콘스탄티노플과 이어져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마치 커다란 깔때기 같았습니다. 동양의 물건들은 모두 이곳으로 모여들었다가 서양으로 팔려나갔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무역은 점점 늘어났고 콘스탄티노플은 로마에서 가장 힘이 있는 도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군대가 아니라 돈이 만들어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새로운 수도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노플은 비잔틴 제국의 수도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은 흑해와 지중해 사이에 있으며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모든 길이 거쳐가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엔 누가 살았었을까요? 강력한 비잔티움 제국은 어떻게 생겼었을까요? 이야기는 다시 로마 시대로 돌아가 서기 306년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살았던 시대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첫째, 게르만족의 침입이 있었고 수도인 로마는 심심하면 공격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교인들이 여전히 핍박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귀족들 중에 그리스도교인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더 안전한 곳으로 수도를 옮겨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수도를 세웠는데 황제가 죽자 사람들은 황제 이름을 따서 이 도시 이름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중요한 일을 하나 더 했는데 로마 황제 중에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감옥에 갇히거나 사형에 처할 걱정 없이 자기 신을 믿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들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많았고 이 사람들은 콘스탄티누스의 결정을 싫어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나라는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러자 395년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로마 제국을 둘로 나눴습니다. 테오도시우스의 결정으로 로마는 콘스탄티노플이 수도인 동로마 제국과 로마가 수도인 서로마 제국으로 갈라졌습니다. 각각의 황제는 테오도시우스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로마 제국의 수명은 길지 않아 476년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는 게르만족 장군 오도아케르에게 왕위를 빼앗겨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되었습니다. 수백 년간 유럽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은 그렇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비잔티움 제국. 그러나 로마 제국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수도를 둔 동로마 제국은 계속 번영을 했고 후대 사람들이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부르는 동로마 제국은 1000년이 넘게 이어집니다. 서기 527년 비잔티움 제국은 제일 위대한 황제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제위 기간은 38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돈이 아주 많았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그 돈으로 아주 많은 일을 했습니다. 먼저 전함을 많이 만들어 지중해에서 제일 강한 해군을 키웠습니다. 상인들의 배가 해적들로부터 약탈당하지 않게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국의 영토를 많이 확장했습니다.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스페인 남부,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정복한 동로마. 이처럼 영토가 넓어지자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은 혼란스러워졌고 황제는 제국을 하나로 통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제국을 하나로 통일하고자 한 유스티니아누스는 모두에게 그리스도교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점점 더 퍼져나갔고 제국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교회도 아주 많이 짓게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 유스티니아누스는 세계 최고의 교회가 콘스탄티노플에 있기를 원했고 그래서 새 교회를 짓도록 하였는데 그 교회가 바로 하기야 소피아입니다. 지금도 아름다움에 감탄을 자아내는 놀라운 소피아 성당의 지붕은 지름이 31m나 되고 높이는 55m나 됩니다. 거기다 교묘한 건축기술로 마치 지붕이 붕 떠있는 것처럼 보이게 설계되었습니다. 하기야 소피아는 하나의 종교 아래 뭉친 제국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 최고의 지도자는 콘스탄티노플이 아닌 로마에 살고 있었고 그 사람이 바로 교황입니다. 교황은 그리스도교 세계의 전체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교황은 그리스도교인들이 유스티니아누스를 칭찬하는 게 불편했습니다. 둘 다 똑같은 그리스도교인이지만 종교에 대한 이해는 달랐습니다. 신자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말로 기도를 올릴지에 대한 생각이 달랐기에 교황과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우겼고 상대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양쪽의 의견 차이는 날이 갈수록 커졌고 결국 그리스도교는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서쪽 교회들은 교황이 이끄는 로마 가톨릭,
동쪽 교회들은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이끄는 동방종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 나침반을 돌려서 돈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600년경 오늘날 터키에 위치한 리디아 왕국은 지금 우리가 쓰는 동전의 모양을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5세기쯤에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이 화폐의 중요성을 깨닫고 전국에서 동전을 만들어 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원전 335년쯤엔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동전이 아주 많이 쓰였다고 하며 그 동전은 대왕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자 돈의 가치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려 화폐 사용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물물 교환했었고 서기 1000년이 되자 동양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다시 돈의 쓰임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407년에는 현대식 최초의 은행이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은행의 이름이 바로 성 조르조 은행. 르네상스 시대에는 돈으로 빚을 갚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증가했습니다. 은행은 더 많아졌고 그 중에 지금까지 존재하는 은행들도 많습니다. 비잔티움 제국 두 번째 이야기. 비잔티움 제국은 로마 제국에 버금갈 만큼 넓은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유스티니아누스에 이어 황제에 오른 황제들은 그 넓은 영토들을 지켜내지 못했고 제국은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7세기에 랑고바르드족은 이탈리아를 빼앗아가고 슬라브족은 북부를 차지하고 이슬람 제국은 동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을 가져갔습니다. 이처럼 비잔티움 제국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고 끝을 모르는 전쟁에 비잔티움 사람들은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거기다 수도에는 전염병이 돌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8세기에서 9세기에는 반란마저 끊이질 않아서 한마디로 나라 꼴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세기에는 투르크족이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제국은 점차 위협받다 못해 위험해져 알렉시오스 1세는 최후의 방법을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도와줘요! 비잔티움은 결국 하는 수 없이 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교황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었고 비잔티움 황제의 도움 요청은 역사의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의 발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군 전쟁.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그렇겠지만 예루살렘은 예전에도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전쟁이 끊이질 않는 도시였습니다. 오래전 유대인들이 세운 이 도시는 유대교에서 매우 중요한 성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스러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71년 여길 차지한 투르크족은 유대 교도들과 그리스도교 교도들이 순례를 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무슬림한테도 예루살렘은 성지였습니다. 교황 우르바노 2세는 예루살렘을 되찾아야 한다며 선동했고 그래서 유럽 곳곳에서 왕과 왕자 그리고 귀족들은 앞다퉈 군대를 모으고 예수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중동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전쟁이 1096년에 시작되고 이어지고 200년 가까이 계속되었는데 바로 이것을 십자군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군은 결국 예루살렘을 되찾긴 합니다. 하지만 유럽 귀족들은 다른 도시에도 눈독을 들였고 도움을 요청했던 동로마, 즉 비잔티움마저 약탈의 대상으로 눈여겨보다가 1204년 결국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게 이릅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 교황은 60년 가까이 콘스탄티노플 교회를 마음대로 조종했고 밖으로는 오스만 튀르크족이 콘스탄티노플을 노리고 있어 비잔티움의 불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최후. 오스만 튀르크의 군대는 1453년 4월 콘스탄티노플 성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황제 메메드 2세는 성문 바로 앞에 천막을 치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메메드 2세 뒤에는 콘스탄티노플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군사들이 있었고 그 병사들 뒤에는 비장의 무기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오스만 튀르크는 중국에서 들여온 최신 무기, 즉 화약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메드 2세가 가져온 대포는 황소 300마리가 끌어야 할 만큼 컸다고 합니다. 500kg이 넘는 대포알은 1km를 날아가서 높은 콘스탄티노플 성벽을 부숴버렸습니다. 2달에 걸친 포위 공격과 대포알 세례는 결국 콘스탄티노플을 무너뜨렸고 도시는 절반 가까이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손에 넣은 메메드 2세는 이곳을 오스만 튀르크의 수도로 정했고 그래서 이름을 이스탄불로 고쳤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 콘스탄티노플은 1000년 이상을 동양과 서양을 이어준 가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덕분에 유럽 사람들은 동양의 물건들을 살 수 있었는데 특히 중국과 인도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콘스탄티노플을 오스만 튀르크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하는 수 없이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탐험을 떠는 사람이 많았던 것도 다 그 때문인데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함락 39년 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세척의 배를 이끌고 바다를 나섰습니다.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고 확신했고 그래서 서쪽으로 계속 항해를 하다 보면 결국 동양에 닿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틀린 생각은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지구는 컸고 동양에 이르기 전에 커다란 대륙에 뱃길이 막히고만 말았습니다. 유럽인 누구도 몰랐던 신대륙. 그러나 콜럼버스는 자기가 인도에 도착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곳은 아메리카였고 신대륙의 발견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간 나침반을 돌려서 잠깐 화약의 역사를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메드 2세는 커다란 대포 덕분에 콘스탄티노플의 거대한 성벽을 부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차지했고 비잔틴 제국은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화약은 어떻게 만들게 되었을까요? 그 화약은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9세기의 중국 사람들은 초석이란 광물과 황, 그리고 숯을 섞으면 금세 불이 붙는 물질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검은 요술가루가 바로 화약입니다. 처음에 중국인들은 밤에 나타나는 고약한 귀신들을 퇴치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12세기의 중국인들은 대나무에 화약을 넣고 쏘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즉 대포를 발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나무는 내구도가 좋지 않았기에 그들은 계량의 계량을 거듭하여 1290년쯤에 철로 만든 대포를 만들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13세기 중반 몽골 제국은 유럽 정복에 나서게 되는데 몽고인들은 전쟁에서 화약을 썼고 유럽은 금세 몽고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럽 사람들은 화약을 만드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래서 화약술에 잔뜩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러나 오스만 튀르크는 화약 만드는 법을 배웠고 그 덕분에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기가 돼서야 화약 만드는 방법은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16세기에는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 크게 발전하게 돼서 더 강력하고 휴대하기 편한 무기들이 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전쟁은 더 무서워졌고 유럽은 대항해 시대에 이어 세계는 세계대전에 이르게 됩니다. 돌려라 시간 나침반, 북유럽의 역사, 켈트족과 바이킹족, 첫 번째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났습니다. 빙하기는 참으로 살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오늘날의 겨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추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날씨는 점점 따뜻해졌고 빙하의 양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빙하기 사람들은 옮겨 다니며 살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 기름지고 따뜻한 땅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몇몇 사람들은 오늘날 메소포타미아 땅에 정착하게 되고 거기서 곡식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먹을거리를 위해 재배와 사육, 더 많이 심고 더 많은 가축을 기르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뻗어나가 살게 되고 바로 여기에서 수메르,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이집트, 페니키아, 미노아, 그리스, 로마 등등 수많은 문명들이 태어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로마 제국이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의 영토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제국 바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거기에도 누가 살았을까요? 당근 거기에도 누군가 살았는데 여기는 지중해 연안처럼 날씨가 좋지도 않았고 살기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물론 사는 방식도 로마 사람들하고는 달랐습니다. 기원전 600년쯤 중부 유럽의 여러 민족은 우리가 켈트 문화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켈트족 안에는 여러 민족이 포함되고 이 민족들은 하나의 목표로 나라를 세운 적도 없다고 합니다. 나라를 세우기는커녕 심심하면 싸움박질을 해댔는데 아무튼 이들을 모두 켈트족이라고 부릅니다. 민족은 다 달랐지만 같은 생활 방식, 같은 말,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켈트족. 켈트족은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누구야? 내 도끼 가져가서 채소 자른 녀석이. 켈트족은 군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부족의 지도자는 군대를 이끌었는데요. 로마인들처럼 주변을 침략하고 약탈하였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로마인들은 나라를 세웠고 제국을 넓히려고 전쟁을 했지만 이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켈트족만의 생활 방식과 전통이 있었는데 전사들이 새로운 땅을 정복하면 요새 같은 마을을 지었고 그것을 오피둠이라고 합니다. 오피둠은 바위산이나 커다란 강 같은 천연의 방어막 옆에 지었습니다. 바위로 쌓은 담 안에 창문이 없는 둥근 집을 짓고 나무나 곡식 또는 흙을 얹었습니다. 집 근처에는 염소, 돼지, 소를 기르는 농장도 있었고 양과 말은 방목했으며 사람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밀과 보리, 호밀 같은 것을 저장해두고 겨울을 지냈습니다.
오피둠이 꽉 차도록 인구가 증가하면 정찰을 맡은 전사들이 정복할 땅을 찾아 정찰을 나갔고, 그렇게 새로운 오피둠을 건설하게 됩니다. 켈트족의 땅은 이렇게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기원전 500년쯤 유럽 대륙의 서쪽 이베리아 반도에서 사해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알프스 산맥을 넘어 이탈리아 북부를 정복한 켈트족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387년 로마를 정복하고 약탈하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수백 년 이어진 양쪽의 원한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로마는 켈트족을 갈리아족이라고 불렀고, 도시를 빼앗겼던 원한을 갚기 위해 열심히 힘을 길렀습니다. 드루이드. 켈트족은 오늘날 그리스도교인들이 말씀에 힘이 있다고 믿었듯이 말에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 말, 즉 기도로 신을 불러내 저주를 내리거나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엄청난 힘이 적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켈트족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즉 모든 것을 비밀로 간직한 것입니다. 쉿. 이 때문에 켈트족의 종교는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저 키가 크고 마른 남자가 희고 긴 수염을 달고 황금빛 허리띠가 달린 긴 겉옷을 입은 채 요술 지팡이를 흔드는 모습을 상상해보는 모습이 전부입니다. 켈트족은 이런 성직자를 드루이드라 부르고 굉장히 존경했다고 합니다. 부족장은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드루이드의 의견을 들었으며, 드루이드는 약초에 대해서도 잘 알아 나무나 풀로 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약은 병을 고치고 전사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오늘날 마법사 하면 떠오르는 모습은 대부분 드루이드에서 나온 것입니다. 각 부족의 드루이드는 매년 한 번씩 신성한 떡갈나무 아래 모여 아주 특별한 모임을 열고 매우 각별한 지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동료들은 자기들의 지식들을 동료들에게 알려줬고, 즉 마법의 무력 같은 것을 만드는 방법과 그 효과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드루이드는 조수나 제자를 이곳에 데려왔고, 조수들은 주전자 나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선생님의 지식을 배웠습니다. 갈리아 전쟁. 켈트족과 로마인의 전쟁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로마는 큰 나라가 된 후에도 켈트족, 즉 갈리아족을 두려워했는데, 로마는 북쪽에 버티고 있는 갈리아족에 막혀 몇 번이나 영토 확장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1세기 영웅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영웅의 이름은 율리아스 카이사르. 물론 갈리아족 정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카이사르는 7년이나 갈리아를 공격했고, 그렇게 해서 갈리아족의 왕 베르킨 게토릭스를 사로잡았습니다. 로마는 7년이나 거쳐 800개가 되는 도시를 손에 넣었지만 전쟁의 희생자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로마 군단과 갈리아족 전사들의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300만 명이나 되었고, 갈리아인 100만 명은 로마군에게 잡혀서 팔려갔고, 살아남은 갈리아인은 이베리아 반도나 브리튼 섬으로 도망쳤으며 기원전 42년 반란을 일으켰지만 다시 로마 군단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아일랜드에는 7세기까지 갈리아인의 요새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브리튼 섬 칼레도니아를 점령하려다 그만 실패하고 말았고, 칼레도니아란 오늘날의 스코틀랜드입니다. 이제 시간 나침반을 돌려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몇 가지 일들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유대 왕국에서는 켈트족과 로마군이 브리튼 섬에서 전쟁을 할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기원전 61년 유대 왕국도 로마 군단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로마군은 지중해 동서남북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로마 영토는 사방으로 넓어지고 있었는데 유대 민족은 자기만의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왕국은 끈질기게 반란을 일으켰고, 그러나 서기 70년쯤 로마 황제 티투스 베스파시아누스는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이런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켈트족과 바이킹족 두 번째 이야기. 서기 793년 6월 8일 잉글랜드 서늘한 아침, 잉글랜드 북부의 린디스판 수도원의 수도사는 깜짝 놀라 얼어붙고 맙니다. 수평선에 갑자기 배들이 나타나더니 머리카락과 수염을 길게 기른 난폭한 남자들이 배에서 내리기 시작하는데, 덩치 크고 사나운 전사들은 칼과 도끼를 마구 휘두르며 수도원 곳곳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렇습니다. 린디스판 수도원은 바이킹종의 침입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바이킹종 전사들은 마을, 도시, 교회, 수도원까지 가리지 않고 공격했다고 합니다. 바이킹 전사들은 건물에 불을 지르고 온갖 보물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렇게 바이킹의 원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이킹의 공격은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에서 계속되었고, 844년엔 스페인 세비야를 노략질했고, 그 다음에는 프랑스 파리, 보르도를 약탈했습니다. 그 다음엔 이베리아 반도의 동부해안과 심지어 이탈리아까지 쳐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바이킹의 원정은 무려 300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바이킹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전사들. 바이킹종이 살았던 곳은 오늘날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반도 일대입니다. 그곳은 매우 춥고 거친 땅이어서 살기도 정말 오지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겨울은 지루하게 길고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가축을 돌보고 사냥감이나 열매를 찾아다니고 땔감을 모았습니다. 바이킹종은 물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낚시는 사시사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하면 역시 연어죠? 저도 연어회 넘나 좋아하는데요. 먹을 것이 없던 바이킹들은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머나먼 옛날부터 바닷가에서 살았던 바이킹족은 조선술이 뛰어났고 항해기술도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거친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바이킹종은 강하고 거칠고 사납고 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인하지 않았으면 스칸디나비아 반도처럼 거친 땅에서 아마 살아남을 수 없었겠죠? 남부 유럽에 살던 여러 민족들과 달리 바이킹족은 국가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바이킹족에게도 자기들만의 생활 방식이 있었습니다. 바이킹족 탐험가들. 한 지역에 사는 바이킹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열었습니다. 모임에서 규칙을 정하고 재판을 하고 지도자를 뽑았다고 합니다. 바이킹의 부족회의를 싱이라고 하는데 싱은 의회와 법원을 합친 행사였습니다. 싱에서는 자유민 누구나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토론을 하고 죄인한테 내릴 벌을 정했으며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사형이나 추방의 벌을 내리기도 하였답니다. 그래서 붉은머리 에리크도 추방을 당하게 되었는데 에리크는 바이킹답게 고집불통이었다고 합니다. 에리크는 새 땅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배를 타고 몇 날 며칠을 가자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나타나고 에리크는 3년간 그 땅을 탐험한 다음 고향 아이슬란드로 돌아가서 녹색의 땅을 발견했다고 떠벌렸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의 그린란드입니다. 985년 붉은머리 에리크는 그린란드로 가서 살자며 사람들을 꼬셨고 결국 유럽인 최초의 그린란드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레이프 에릭손은 붉은머리의 아들인데 아버지를 쏙 빼닮은 고집불통이었습니다. 레이프 에릭손은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까지 물려받아서 그린란드 서쪽에 있는 섬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섬에 도착한 에릭손 일행은 섬의 포도를 발견했고 그래서 섬을 포도의 땅 빈란드라고 불렀는데 빈란드는 오늘날의 북아메리카에 있었습니다. 즉 레이프 에릭손은 신대륙에 처음 발을 디딘 첫 유럽인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은 오늘날 캐나다의 뉴펀들랜드입니다. 라그나로크. 바이킹 전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무슨 시작? 여행의 시작. 그것도 모험으로 가득 찬 여행 말입니다. 그레이트한 바이킹이 죽으면 시신과 무기, 갑옷, 방패를 배에 실었습니다. 심지어 저승에 가는 주인의 여행을 돕게 하려고 말이나 하인의 시체도 같이 싣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배를 물에 띄운 다음엔 불을 피우고 그렇게 고인은 오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오딘은 바이킹 신화 속 최고의 신입니다. 바이킹은 죽을 때 전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믿었는데 저승에 들어가면 오딘의 군대에 들어가서 세상의 마지막 전투를 치러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운명을 결정한 이 전투는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거인들과 괴물들 그리고 신들도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선한 편을 드는 건 바이킹 신들 중의 왕 오딘입니다. 그리고 오딘의 아들이자 천둥의 신인 토르도 오딘을 돕고 신들은 이렇게 악의 세력들과 마지막 전투를 벌이고 세상은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은 멸망하고 마는데 이게 바로 라그나로크입니다. 악의 세력은 무시무시한 거인들인데 그 우두머리는 로키라는 사악한 신입니다. 전투의 막바지 토르는 사악한 뱀 요르문간드를 해치우지만 요르문간드는 마지막 순간 독을 내뿜어 토르의 목숨을 빼앗고만 맙니다. 살았던 때와 장소는 다르지만 켈트족과 바이킹족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강인한 전사들이 있었다는 게 공통점이고 하나의 나라를 세우지 못했고 결국 다른 문화 속에 흡수됩니다. 켈트족은 로마에 굴복하고 말았고 바이킹족은 정착을 하고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끝으로 시간 나침반을 돌려서 같은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몇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에서는 바이킹족들이 유럽 곳곳을 약탈할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이킹족이 잉글랜드 린디스판 수도원을 약탈하고 8년 후, 그러니까 800년, 카롤린과 위대한 왕 샤를마뉴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신성하냐면 교황이 직접 왕관을 씌워주었기 때문인데 이때부터 왕과 교황의 밀접한 관계는 길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가톨릭은 서유럽 전체의 종교가 되었고 오늘날까지 그리스도교의 영향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돌려라 시간 나침반. 중세 유럽 이야기. 카롤린거 왕국 첫 번째. 로마 제국이 망한 이후부터 르네상스 이전까지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이때를 중세라고 하는데 찬란했던 고대와 급변한 근대의 중간 시기입니다. 중세는 행복하지 못한 시대, 즉 지하 감옥과 같은 시기였다고 합니다. 캄캄한 지하실 같던 세계를 벗어나 환하게 빛이 나기 시작하던 것은 1500년경 무렵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정신이 되살아난 그때를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세에도 사람은 살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유럽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중세였습니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나라들,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로마 제국이 망한 뒤, 그러니까 중세 이 땅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생겨난 나라들입니다. 중세 이 땅의 사람들은 수많은 나라를 세웠고 그 나라들이 오늘날의 유럽으로 이어져 지금의 서양 문명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프랑크 왕국. 5세기경 중부의 게르만족은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 제국을 침입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약해졌고 게르만족은 결국 둘로 갈라진 로마 제국 중 하나인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게르만족이라는 말에는 여러 민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민족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전쟁을 했습니다. 랑고바르드족, 반달족, 고트족, 서고트족, 부르근트족, 작센족, 그리고 아주 강한 왕국을 세운 프랑크족도 게르만족에 속합니다. 튼튼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프랑크족은 라인강 근처, 그러니까 지금의 독일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프랑크족의 세력은 점점 커졌고 프랑크족에게는 다른 게르만족보다 유리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클로비스는 원래 프랑크족의 한 갈래를 이끌던 지도자였습니다. 16살에 부족의 지도자가 된 클로비스는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481년 클로비스는 프랑크 왕국을 세웠습니다. 클로비스의 지휘 아래 왕국은 점점 넓어졌으며 프랑크 왕국은 이웃 부족들을 점령하고 로마 제국의 땅이던 갈리아도 차지했습니다. 갈리아는 지금의 프랑스입니다. 그렇습니다. 프랑스라는 이름도 프랑크에서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프랑크족은 오늘날 독일의 라인강에서 시작해서 클로비스의 궁전은 오늘날 프랑스 파리에 있었고 왕비는 부르근트족의 아름다운 공주 클로틸테였습니다. 클로틸테는 그리스도교인으로 프랑크족과 종교가 달랐습니다. 클로틸테는 클로비스를 설득해서 클로비스는 로마 카톨릭의 신자가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클로비스를 따라 프랑크 왕족은 카톨릭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프랑크 왕국은 카톨릭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고 이 관계는 수백 년을 이어가게 됩니다. 중세의 기사. 프랑크 왕국에는 이후에 유럽 전체로 퍼지게 될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죽으면 왕자들이 나눠서 다스리는 풍습이었습니다. 왕자들은 자기 땅을 갖게 되었고 자기 성에서 그 땅을 다스렸습니다. 적으로부터 자기 땅을 지키고 전쟁으로 땅을 넓히는 것은 왕이나 왕자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을 하려면 충성스러운 기사들이 아주 많이 필요했고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기사는 왕으로부터 땅을 받았습니다. 그럼 기사도 성을 짓고 땅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큰 공을 세운 기사는 가장 높은 귀족인 공작이 되었고 공작 다음은 백작, 백작 다음은 자작, 남작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사는 왕의 명예를 지키는 사람이었고 목숨이 다할 때까지 왕에게 충성을 바쳤습니다.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 땅과 높은 지위를 얻은 기사들은 여러 특권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왕자들처럼 귀족의 아들들도 땅과 특권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땅을 나눠서 다스렸고 왕에게 하사받아 대대로 물려주는 땅을 봉토라고 합니다. 봉토의 한가운데는 성이 있고 그 둘레에 땅이 있었습니다. 성벽 밖에는 농부들의 마을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게 봉토에 속했다고 합니다. 농부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농부들의 들판과 마을은 성에 사는 왕이나 귀족이 지켜줬습니다. 농부는 왕이나 귀족에게 세금을 내고 왕과 귀족이 먹을 식량도 바쳐야 했습니다. 욕심 많고 마음씨 나쁜 왕이나 귀족이 땅에서 태어난 농부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모든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도망치는 농부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봉토 밖으로 나가면 숲과 늪이 있었고 숲에는 지나가는 사람을 노리는 산적이 있었으며 거기다가 숲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나 마녀가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당시 농부들은 글자도 몰랐고 다른 나라나 다른 마을의 소식도 거의 몰랐습니다. 바깥 세상을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상 속에서 무시무시한 것들을 만들어냈고 온갖 괴물, 마법사, 마녀, 용도 그렇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지배계층이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상상력인지 또는 그 모든 것의 합작품인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봉건제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중세에는 대놓고 수많은 민족이 싸움을 벌였습니다. 귀족들은 군대를 만들고 서로를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왕과 귀족들의 전쟁은 유럽 곳곳에서 쉼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말과 갑옷, 무기 그리고 많은 식량이 필요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힘들게 일하는 농부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농부들은 군인들이 먹을 식량과 무기를 내놔야 했습니다. 1년 내내 쉬지 않고 일해서 많은 곡식을 수확해도 귀족들한테 다 빼앗겼고 귀족들은 모든 것을 가져가서 농부들한테 남은 것은 거의 없어서 굶주리며 추운 겨울을 나야 했습니다. 농노라고 불리는 이 농부들은 봉건사회의 한 계급이었습니다. 봉건사회는 전쟁을 하는 전사와 귀족, 예배를 올리고 성경을 연구한 성직자와 수도사, 농사를 짓고 세금을 내는 농노 같은 계급이 있었습니다. 각 계급은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왕과 귀족은 밭과 마을을 지켜줬고 농부들은 먹을거리와 물건을 만들었으며 귀족들과 성직자들은 이것을 먹고 사용했습니다. 중세 계급은 아주 엄격해서 아무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회제도를 봉건제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간 나침반을 돌려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유럽에서 중세를 지날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2세기의 일본은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계속된 두 무사 집안의 전쟁이 모두 끝나고 미나모토 요리토모라는 장군이 무력으로 군사정권을 세웠습니다. 막부라고 불리는 이 군사정권 시대는 이후 700년이나 이어집니다. 막부의 우두머리를 쇼군이라고 하는데요. 쇼군의 통치가 가능했던 것은 쇼군에게 충성을 바치는 무사 사무라이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쇼군은 충성을 바치는 사무라이한테 땅과 특권을 내렸습니다. 유럽에서는 기사가 왕의 땅을 지켰고 일본에서는 사무라이가 쇼군에게 충성을 바치며 전쟁을 했습니다. 중세 유럽 카롤링거 왕국 두 번째 이야기. 프랑크 왕국의 공작 피핀은 파리에서 100km 떨어진 수아송에 봉토가 있었습니다. 피핀의 별명은 땅딸보였는데요. 물론 키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땅딸보 피핀은 좁다란 자기 영토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피핀은 야망이 매우 커서 프랑크 왕국의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전도 세웠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백성들은 모두 카톨릭 신자였고 로마의 교황은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핀은 이탈리아에 군대를 보내 침략자를 막아주고 교황이 영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즉 카톨릭 교황청을 왕국처럼 만들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교황 자카리아는 감사의 뜻으로 피핀을 지지해줬고 751년에는 피핀이 프랑크 왕국의 새로운 왕이 되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정말 땅딸보 피핀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핀의 맏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게다가 키도 훨씬 컸는데요. 피핀의 아들은 샤르마뉴, 즉 그 유명한 칼을 대제입니다. 아버지 피핀을 지켜본 샤르마뉴는 전보다 더 많은 군대를 로마에 보냈고 덕분에 교황령은 더 넓어졌습니다. 교황은 샤르마뉴를 로마교의 수호자라고 불러줬습니다. 교황의 지지를 등에 업고 샤르마뉴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영토를 넓혔습니다. 샤르마뉴의 목표는 유럽 전체를 손에 넣어 유럽인을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었고 랑고바르드족, 작센족, 아바르족, 슬라브족, 고트족, 서고트족을 꺾고 샤르마뉴는 거대한 제국을 세웠습니다. 샤르마뉴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샤르마뉴는 새로운 꿈을 꿨습니다. 하나의 종교와 문화로 제국을 통일하겠다는 꿈, 지식의 바탕을 두고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유럽 최초의 대학. 800년경 샤르마뉴는 서유럽의 대부분의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샤르마뉴는 안팎으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가 건설한 이 거대한 왕국을 카롤링거 제국이라고 합니다. 인기가 많은 샤르마뉴는 그럼에도 학교에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무술을 배우고 전쟁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럽의 귀족들은 전부 그랬다고 합니다. 수학이나 철학, 그리고 과학같이 어려운 학문을 공부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샤르마뉴는 궁금한 게 많았고 배우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세에는 이런 사람이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샤르마뉴는 전 세계 학자들을 자기 궁전에 불러 모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학자들을 초청해서 시대의 의미나 우주의 탄생과 같은 것을 토론하고 싶어 했습니다. 샤르마뉴는 로마 제국어인 라틴어도 배웠고 교회와 수도원에서도 라틴어를 가르치게 했으나 샤르마뉴에겐 여전히 글쓰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무거운 강철검을 들고 전쟁을 하느라 섬세한 작업을 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어쨌든 교회가 가르칠 기본적인 지식을 쓰는 일은 수도사에게 넘어갔습니다. 학문을 발전시키려는 샤르마뉴의 노력은 대학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샤르마뉴가 죽고 200년 정도가 지나자 유럽 곳곳에서는 아주 많은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1088년에 문을 연 볼로나 대학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대학교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은 1096년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고딕식 교회. 샤를마뉴와 교황은 서로에게 아주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샤를마뉴는 제국 곳곳에 수많은 교회와 수도원을 지었고 처음엔 로마네스크 양식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어둡고 차분한 분위기는 신앙심을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이렇게 지은 진짜 이유는 더 높고 웅장한 건물을 지을 건축 기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세기가 지난 1100년경 유럽에서는 새로운 건축 양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건물을 훨씬 크게 짓고 커다란 창문을 내고 아름답게 장식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다는 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즉 웅장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교회를 짓게 되고 이런 교회를 고딕식 교회라고 합니다. 지붕을 가로지는 뼈대는 기둥이 받는 무게를 줄여줬고 널찍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기둥은 높고 둥그런 지붕을 떠받칠 수 있었고 높고 뾰족한 지붕은 신자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은 두 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로마네스크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고딕은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높다란 탑은 신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샤를마뉴의 대관식. 800년 12월 25일 샤를마뉴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성 베드로 대성당에 와 있었습니다. 교황은 이날 샤를마뉴를 서로마 황제로 임명했습니다. 서로마를 계승한 샤를마뉴는 그러나 로마인이나 이탈리아인이 아니라 게르만이었고 그 게르만은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켰던 그 게르만이라는 게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돌아 게르만족의 한 갈래인 프랑크족이 유럽의 황제가 되어 유럽의 엄청난 영향력과 힘을 과시했지만 문제는 이 거대한 제국이 한 사람의 힘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샤르마뉴는 황제가 된 지 14년 만인 814년에 죽자 제국은 새 손자에게 넘어갔고 새 왕국으로 갈라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샤르마뉴가 세운 대학교도 쇠퇴했고 문화유산들은 제국 곳곳에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샤르마뉴의 카롤링그 제국은 번쩍하고 나타났다가 찰나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유럽을 하나로 만들고 찬란한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꿈은 그만 설 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샤르마뉴, 그러니까 카렐 대제는 하나의 유럽을 꿈꾸었고 그 꿈은 1200년이 지나 오늘날 유럽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또다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 나침반을 돌려서 대학의 역사를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을 연구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학교는 거의 모든 문화권에 존재했습니다. 중국에는 국학이라는 교육기관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331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알렉산드리아에 대규모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왕국의 세태는 교육기관의 몰락으로 이어졌고 서로마 제국이 무너진 476년부터 샤르마니가 황제에 오른 800년까지 서양에서 고대 책들을 구하고 지식을 연구한 것은 수도원의 수도사와 성직자였습니다. 하지만 1088년 볼로나 대학이 세워졌고 이후 유럽 곳곳엔 대학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은 1096년, 파리 대학은 1150년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개굴개굴